박서준은 또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은 6시로 맞춰져 있었지만 요즘 들어 몸이 먼저 깨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손을 뻗어 화면을 켜자 시각이 정확히 표시되었다. 새벽 4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옆에 누운 아내 이선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밤낮 없이 돌아간다. 25년 전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 불빛은 희망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월급, 존경받는 직업. 병원 행정팀장이라는 직함은 그에게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병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논의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의료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행정 업무 상당 부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서준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다. 50대 후반, 높은 연봉, 오래된 직원. 그는 정리대상 1순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며 서준은 지난 주말 원장과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다. 요즘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아요. 다들 허리띠 졸라매야 할 겁니다. 원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서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그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주택대출 잔액이 아직 8천만 원 남았다. 큰아들은 결혼 준비 중이고 작은 딸은 대학원을 다닌다. 두 자녀 모두 독립했지만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다. 가끔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연락이 왔다. 서준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병원 건물 옥상에 설치된 헬리패드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곳에 응급 헬기가 내려앉는 걸 몇 번이나 봤던가. 생명을 살리는 공간. 그런 곳에서 25년을 일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불안만 남았다. 서준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언제까지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나 걱정해야 할까? 정년까지 아직 2년이 남았지만 그 2년을 무사히 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시계를 보니 5시가 되어 있었다. 출근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박서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 이선영은 이미 작업실로 쓰는 안방 구석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한지 위로 먹물이 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침은 챙겨놨어? 식탁에 빵 있어요. 커피는 직접 타드세요. 선영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시선은 여전히 한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모닝빵 2개와 잼이 놓여 있었다. 커피 믹스 몇 개가 그 옆에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아침상은 달랐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구운 김과 계란말이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챙겼다. 서준이 고마워 한마디 건네면 그녀는 당연한 거지라며 웃었다. 하지만 큰아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작은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부터 선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4시간 좀 가지면 안 돼요? 선영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서준은 당황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집안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서예를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중년에는 시부모 봉양 때문에 포기했다고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이었다. 서준은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취미를 갖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취미가 점점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이었다. 선영은 일주일에 3번 서예 학원에 다녔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했다. 거실 한쪽은 작품들로 가득 찼다. 최근에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여는 전시회에 출품하겠다며 더욱 몰두하고 있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서준은 씁쓸했다. 아내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다. 지금은 병원 구조조정 위기 속에서 가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관리비는 매달 오르고 주택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서준은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선영이 작업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서준을 보며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엌으로 걸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해서 다녀와요라는 말이라도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다. 다녀올게. 서준이 먼저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과 아내는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한쪽은 생존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자아 실현을 꿈꾸고 있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박서준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경영진은 노골적으로 인건비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서준의 부서가 외주와 1순위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귀가 후 그는 식탁에 앉아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선영은 주방에서 간단히 데운 국과 반찬을 내왔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상은 아니었지만 서준은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다. 선영은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선영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관리비도 매달 오르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야. 당분간 지출을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제 서예 학원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결국 그 말 아니에요? 서준은 당황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선영은 이미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학원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줄이자는 거야. 나도 점심값 아끼고 있어. 요즘 구내식당에서. 나는요? 선영이 서준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다. 나는 평생 뭐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기저귀 갈고 도시락 싸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신은 매일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팀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잖아요. 나는요. 집에 갇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것만 반복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한 게 배려예요? 그냥 무관심이었죠. 이제 정말 겨우 내 시간을 찾았어요. 서예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전시회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오랜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나도 이해해. 정말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나더러 참으래요? 언제까지 참아요? 60? 70? 아니면 죽을 때까지? 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선영은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25년 동안 가장으로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새벽마다 불안에 떨며 깨어나는 현실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힘들어. 서준이 작게 말했다. 선영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만 힘든 줄 아세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준은 식탁에 홀로 남아 식어가는 국을 바라봤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금요일 저녁 박서준은 오랜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시는 자리였다. 평소 같았으면 취소하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며칠째 끊긴 상태였다.
동네 허름한 포장마차에 먼저 도착한 건 김태수였다. 그는 서준보다 2살 많았고 3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곧이어 이동철도 도착했다. 동철이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했다. 야, 서준아. 얼굴이 왜 그래? 태수가 소주잔을 따르며 물었다. 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다. 요즘 병원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동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작년 이맘때 그랬지. 매일 새벽에 깨서 천장만 쳐다봤어. 통장 잔고 계산하고 대출 이자 계산하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소주를 마셨다. 안주로 나온 순대와 떡볶이는 식어가고 있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도 힘들어. 아내랑 요즘 대화가 안 돼. 태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내가 서예를 배우는데 거기 몰두하느라 집안일은 뒷전이야. 나는 생활비 걱정하는데 아내는 자기 시간을 찾겠다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동철이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은 달라. 아내가 오히려 나를 붙들어줬어.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동철이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을 이었다. 작년에 실직하고 1달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 미칠 것 같더라. 그런데 아내가 먼저 급식실 일자리를 알아봤어. 자기도 같이 일하겠다고. 조리보조 일이야. 힘들지. 그래도 둘이서 벌면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 태수도 맞장구 쳤다. 나도 비슷해. 명퇴하고 나서 마트 물류센터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같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해. 처음엔 자존심 상했지. 50 넘어서 마트에서 박스 나르는 신세니까.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우리는 팀이라고. 서준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었다. 두 친구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버티고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부럽다 진짜.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태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서준아, 대화를 해봐. 진심으로. 너도 힘들다고 같이 버티자고. 말을 해봤어. 근데 아내는 자기도 평생 희생했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자기 꿈을 찾고 싶다고. 동철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 마음도 이해는 가. 우리 아내도 젊었을 때 꿈 많았어. 근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지.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지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세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포장마차 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다. 서준은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친구들은 배우자와 함께 무게를 나눠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박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기획실장과 인사팀장이 이미 앉아 있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앉으세요, 팀장님.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준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단계에 있어요. 서류가 서준 앞으로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행정부서 통폐합, 외부 위탁 확대, 인력 감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장기 근속자 및 고연봉 직원부터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한다. 서준의 손이 떨렸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팀장님,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그 2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다. 퇴직금을 받아도 남은 대출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재취업은 쉽지 않다. 50대 후반 백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 내내 서준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한쪽에는 이선영의 서예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유려한 붓글씨가 인상적이었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왔어요? 안방에서 선영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저녁은? 죄송해요. 전시회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데워 드세요. 선영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된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혼자 식탁에 앉았다. 식은 반찬을 입에 넣으며 그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직장에서는 퇴출 위기이고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조차 단절됐다. 친구들처럼 서로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부부가 부러웠다.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거울 속 남자는 지쳐 보였다. 나는 언제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아내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만은 놓지 않기로 했다. 거울 앞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도 또 버텨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3개월 후 박서준은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벽면에 걸린 대형 액자 속에는 이선영의 서예 작품이 있었다. 동행.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의 글씨였다. 아래쪽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 공모전 대상 수상작. 본 병원이 문화후원 차원에서 전시합니다. 서준은 놀라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병원 로비에 당신 작품이. 알아요. 병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상금도 나왔어요. 500만 원. 선영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 꿈을 인정하지 않았어. 선영이 봉투를 내밀었다. 상금이요. 당분간 생활비 보태는 데 쓰세요. 그리고 저도 병원 원무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던데 알아볼게요. 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원장이 서준을 불렀다. 팀장님, 아내분 작품 병원 평판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역 언론에도 나가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기로요. 팀장님은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병원과 지역예술가 협력 프로그램이요. 서준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선영이 서준의 팔짱을 꼈다. 우리 이제부터는 함께 가요. 동행이요. 응, 동행. 서준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거울 속에 지친 남자는 이제 없었다. 곁에는 아내가 있었고 앞에는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다. 작은 기적은 이렇게 찾아왔다.